강이 말라붙고 뜨겁고 메마른 벌판에서 식물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때, 생태계 재앙이 피할 수 없어 보일 때 세상을 구하러 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늑대, 토끼, 그리고 비버죠. 지금부터 동물들이 지구 곳곳의 생태계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토끼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믿을만한 출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국의 다리아베너 사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사막이라고 했는데 왜 푸른 오아시스처럼 보이냐고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광활하고 생명 없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식물은 살아남지 못했고 나무도 자라지 못했으며 동물도 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땅은 생명을 품지 못했죠. 이렇게 넓은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심기, 인공관계, 대규모 녹화사업 같은 전통적인 해결책들을 검토했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모두 비효율적이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1988년 한 중국 과학자가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막에 토끼를 풀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품종인 렉스 토끼 한 무리가 다리아베너로 옮겨졌습니다. 이 귀여운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이 혹독한 조건 속에서 토끼들은 뿌리와 마른 풀을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땅 파기는 토양에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통기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건 식물 성장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토끼들이 화장실을 갈 때 점잖게 표현하자면 토양에 영양분과 소화되지 않은 씨앗을 공급해준 셈이죠. 이 모든 것이 사막을 되살리고 서서히 푸른 계곡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토끼 수가 한정되어 있었고 사막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토끼는 번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약 4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 수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토끼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천적도 없었죠. 토끼들은 번식하고 땅을 일구고 자연이 설계한 대로 정확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식물 생존율이 96%에 달했거든요. 전 세계 농부들이 토끼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토끼 사육은 금세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동물들을 원했죠. 농부들은 수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갔고 그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죠. 사막이었던 땅은 감자를 재배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해졌습니다. 농부들은 연간 1000톤 이상의 감자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토끼들이 땅을 되살리고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고 지역 전체에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준 거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988년에 이 토끼 프로젝트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믿을 만한 출처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이야기는 실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다음 도우미 동물은 바로 비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타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이 지역의 강들이 말라붙었습니다. 강은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죠. 야생동물, 농업, 관광, 그리고 식수 공급까지 모두 강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말라붙고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물고기에 의존하던 동물들도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산불 위험도 커졌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유타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이 독특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프라이스 강으로 비버를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갉아먹는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버는 댐을 짓습니다. 강을 따라 이 댐들이 작은 연못과 습지를 만들어내죠. 가뭄 때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 오래 유지되지만
긴 강줄기를 따라 퍼져 있으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금방 증발해 버리거든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은 이 연못을 피난처로 삼아 힘든 시기를 버팁니다. 그 후 우기가 돌아오면 강이 회복되죠. 비버댐은 물고기 개체수를 유지시키고 산불 위험을 줄이며 영양분 공급도 개선합니다. 물고기를 먹고 사는 숲속 동물들도 굶지 않게 되고 생태계 전체가 가뭄을 더 잘 견뎌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모든 비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라이스 강의 경우 이주된 동물 중 일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천적을 만났고 일부는 새로운 기후 조건을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대다수는 제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오늘날 강의 수위는 더 높아졌고 물고기도 풍부합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죠. 사람들은 해변에서 쉬고 수영하고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러 옵니다. 이 모든 풍요가 비버 덕분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인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단 하나의 종이 이곳의 전체 생태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메뚜기 떼가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거나 모기가 질병을 퍼뜨리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데 항상 작고 빠르게 번식하는 생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엘크 같은 큰 동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때 옐로스톤의 엘크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엘크들은 버드나무, 사시나무, 포플러 등 엄청난 양의 나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그들의 식욕은 끝이 없어 보였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숲을 서서히 벌거벗기고 있었습니다. 잎을 먹고 줄기를 손상시키고 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엘크는 새들이 의존하던 자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많은 조류가 더 이상 겨울을 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개체수가 줄어들자 새를 먹이로 삼던 포식자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새들은 곤충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빠르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엘크가 이 지역의 수온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비버는 겨울 먹이인 버드나무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비버가 댐을 충분히 짓지 못했습니다. 이 댐과 나무들은 물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그늘을 제공했거든요. 그것들이 없어지자 옐로스톤의 강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냉수성 물고기들이 고통받았고 이 물고기가 없어지자 많은 동물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죠. 엘크 때문에 길고 복잡한 생태계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동물을 없애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테고 게다가 엘크는 본능을 따랐을 뿐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늑대였죠. 네, 맞습니다. 1995년 초 사람들이 옐로스톤에 8마리의 늑대를 데려왔습니다. 1996년에는 그 수가 31마리로 늘었고요. 2002년에는 30쌍의 늑대가 공원 곳곳에 배치되었고 불과 10년 만에 옐로스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의 존재가 엘크들을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했거든요. 엘크의 개체수가 줄었고 행동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나무 군락 전체를 파괴할 수 없게 된 거죠. 식생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버드나무와 사시나무가 다시 튼튼하게 자랐고 새들이 돌아와 둥지를 다시 지었습니다. 비버도 다시 댐을 지을 나무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고 강물은 그 그늘 아래서 다시 시원해졌죠. 한 걸음 한 걸음 생태계가 치유되었습니다. 늑대가 숲을 살린 거죠. 그런데 잠깐, 왜 원래 옐로스톤에 늑대가 없었을까요? 답은 바로 인간입니다. 19세기에 옐로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늑대들은 가축을 자주 공격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정착민들이 근처에 목장을 짓고 이 지역에 포착종이 아닌 양과 소를 대량으로 들여왔거든요. 동시에 그들은 공원의 자연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늑대에게 먹이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 된 늑대들은 목장 동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당시 사람들은 늑대를 해충으로 봤습니다. 해결책은 뻔해 보였죠. 수십 년간 사냥꾼들이 늑대무리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130마리가 넘는 늑대가 사라졌죠. 그리고 1926년 마지막 늑대무리가 제거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옐로스톤에서 늑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엘크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먹고 자고 사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들은 자연이라는 생명의 그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이고, 이 체계에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대부분의 동물, 물고기, 새는 어떤 이유로든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선은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리며 호주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선입니다. 1859년에 이 선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알프레도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는 말레이 군도라고 불리는 섬들을 탐험하기 위해 아시아로 여행했습니다. 월리스는 정글을 걷고 언덕을 오르고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벽의 서쪽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같은 곳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보았어요. 커다란 콧불소가 나뭇잎을 뜯어먹고 원숭이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숲에는 정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라웨시나 람박 같은 곳에서는 월리스가 상상한 경계선 너머에서 호주에 있는 동물과 더 비슷한 동물과 앵무새 같은 화려한 새를 발견했어요. 동물의 행동은 월리스 라인의 양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동물은 물과 같은 거친 장벽을 잘 넘나들지만 어떤 동물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 박쥐는 물 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월리스 라인을 넘기도 해요. 반면 코끼리처럼 육지에 사는 큰 동물은 보통 월리스 라인의 한쪽에만 머물러 있어요. 일부 새들은 수줍음이 많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두꺼운 덤불이나 나무에 숨어 있기를 좋아해요. 새들은 숨을 곳이 없는 넓은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식물은 바람, 물 또는 동물에 의해 운반되는 씨앗과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동물처럼 월리스 라인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습니다. 유칼립투스라는 한 식물 속은 대부분 호주 쪽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한 유칼립투스 나무는 아시아 쪽 필리핀까지 진출했어요. 수중에서는 월리스 라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월리스 라인과 호주 사이의 지역은 산호 삼각지대로 불리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마침내 월리스 라인의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약 3,500만 년 전 호주가 남극에서 분리되어 천천히 아시아로 충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충돌로 아시아와 호주 사이에 말레이 군도라는 섬들이 생겨났어요. 이로 인해 극심한 날씨 변화가 발생했고 이 지역은 매우 달라져 어떤 동물이 살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어요. 연구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서 수백만 년 전 월리스 라인 양쪽에 2만여 종의 동물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살펴봤습니다. 호주가 남극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극 주변에는 거대한 심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남극 황극 해류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용돌이 치는 해류는 지구의 기후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었고 동물들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려 아시아 동물들에게 완벽한 기후를 유지했어요. 이 동물들은 디딘돌처럼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며 호주로 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주에서 온 동물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열대섬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 동물들이 기상 패턴의 큰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알 수 있다면 오늘날의 동물들이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월리스 이후 다른 과학자들도 아시아와 호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연 경계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웨버 라인은 월리스 라인과는 약간 다른 위치로 월러시아 내의 오리엔탈과 오스트랄라시아 동물지역 사이에 있어요. 주로 인도네시아 섬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아시아 및 호주 대륙분과 심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큰 대륙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엄치거나 날거나 물에 뜰 수 있는 동물들이 이 섬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생물은 아시아와 호주에서 온 독특한 생물들이 많아요.
웨버라인은 균형이 깨지는 곳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동물이 호주에서 왔어요. 지구의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동 사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약 3천만 년 전 남미는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남극 대륙과 아프리카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땅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남미 대륙이 독립된 후 그곳에 살던 동물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물로 변해갔어요. 주머니쥐, 카피바라와 친칠라 같은 거대 설치류,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나무늘보 등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죠. 당시의 동물 중 일부는 지금은 멸종했습니다. 자동차보다 큰 거대한 땅 나무늘보가 돌아다녔어요. 거대한 아르마딜로처럼 매우 튼튼하고 뼈가 많은 껍질을 가진 글립토돈트도 있었어요. 날지는 못하지만 먹이를 쫓아다니는 거대하고 무서운 새들도 있었어요. 북아메리카에서는 베링 해협을 통해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미에는 사슴, 들소, 말, 낙타, 심지어 매머드와 메스토돈과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어요. 이들은 모두 큰 고양이, 늑대, 곰과 같은 포식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약 300만 년 전 북미와 남미 대륙은 파나마 지엽이라는 땅덩어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지엽은 지각판이 다시 이동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2500만 년 전의 주요 화산 활동도 이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동물들이 북미와 남미 사이를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 긴 과정은 역사의 대미 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빙하기에는 북쪽의 거대한 빙하가 수만 년에 걸쳐 성장과 축소를 반복했어요. 빙하가 가장 컸을 때는 많은 물이 고정되어 해수면이 낮아지고 숲은 넓은 초원으로 변했을 거예요. 따라서 동물들이 건너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죠. 남아메리카에서 알래스카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동물 중에는 거대한 땅 나무늘보도 있었어요. 특별한 종류인 메갈로닉스 제퍼슨리는 털 매머드, 술록과 함께 추운 툰드라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많은 북아메리카 포식자들이 남쪽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어, 제규어, 거대한 이빨을 가진 검치호랑이 같은 고양이과도 있었어요. 늑대, 여우, 수달, 너구리, 곰도 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얼굴이 짧은 곰은 키가 4m에 달하고 무게가 소형차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남미에는 산우, 즉 남미 원주민 유제류라고 불리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동물도 있었어요. 이들은 남미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온갖 이상한 모양으로 진화한 말굽이 달린 포유류예요. 예를 들어 이상한 앞니를 가진 코끼리의 친척인 곰포테레스와 같은 북아메리카의 큰 동물들이 남쪽으로 건너와 가장 큰 동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의 조상은 안데스 산맥에 정착했고 사슴, 테이퍼, 페카리는 숲에서 번성했어요. 동물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대륙을 오갔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같은 큰 동물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북미 동물들은 새로운 터전에 더 잘 적응한 것으로 보여요. 북미에서는 여전히 남미의 아르마딜로, 고슴도치, 주머니쥐를 볼 수 있지만 제규어, 라마, 안경곰 등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들은 오래전에 북미를 떠났어요.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남미의 동물들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